세 분은 동지축 같은 거 뭐 택도 없이 안 먹어봤죠? 먹고 싶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언제가 않고. 동지였어요? 어? 언제가 동지였어요? 오늘이. 오늘이에요? 어. 오늘 먹으면 되죠. 동지가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빨갱이 진짜. 동지들 모였어. 그건가? 함께 나가자. 이러니까 우리가 빨갱이 방송이라고 오해받잖아요. 군만주를 내달리며 우유는 저희 쪽에서는요 이거 비자 발급을 사증 발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증 발급을 거부했을 때 그에 대한 지금 윤석열이 제기한 것처럼 그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게 재작년에 2개 판례가 나왔어요. 최초 판례인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남자가 중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우리나라 다시 들어왔고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혼인을 했으니까 이제 한국에 들여보내 달라. 그랬더니 총영사관에서 이 비자 발급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소송을 제기했더니 당신은 이런 소송을 대한민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전박대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유승준이가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얘는 그래도 지금 프라님 얘기한 대로 네가 재외교포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곳과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받아는 준 거다. 그것으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향유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이고 그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지금 뭔가 좀 어깨에 뽕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소송에서 이긴 건 진짜 별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유승준한테 이 거부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냥 알려주지 않은 거 이거 하나밖에 잘못이 없는 거고 다시 또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 하나 이긴 거 가지고 네가 그렇게까지 까불까불 될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역변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국짐의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감사한다. 네. 근데 지금 이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게 되면요 병역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된 내용에 소급 적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 소급 적용되도록 되기 때문에 유승준한테도 전면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지금까지 유승준에게 입국을 거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됐고, 그렇지. 확실하게 그냥 네. 결정을 지어버린 거지. 네, 못을 딱 박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석 작곡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노래를 불러주고 동생으로 맺은 인연이라 사실 그동안 좀 안쓰럽다 생각했다. 지금 보니 내 생각이 틀렸네. 자업자득이다. 잘 살아라. 넌 미국에 잘 살아라. 그런데 저는 이제 김영석은 그런 인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효순이 미선이 미군 장갑차 사건으로 너무 오랫동안 시위를 같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우리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네, 그러니까 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 그럼 이 새끼 너도 영어 잘하니까 친구니까 얘기할게. 이 새끼 너는 이 새끼야. 너도 영어 잘하면 카투사를 가든지. 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놈 완전히 미국 놈이구나.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 으로 유승준은 입대를 하긴 했어요. 태국기 부대에. 예. 네. 그러네. 이 친구가 참 이제 정말 건방의 끝을 보인다는 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대국민 사과를 하냐? 나는 팬하고 약속했다. 국민하고 약속 안 했다.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다. 그래, 약속 못 지켰다. 그게 죄냐? 너네는 평생 네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초딩. 쉣! 그냥 우리도 약속 못 지키는 거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사과는 한다. 넌 새끼야 지금. 넌 내 밑으로 들어와야 돼. 친구로서 진짜 열받지. 그래, 넌 내 밑으로 들어. 야, 그렇구나. 어떤 놈은 같은 친구에 어떤 놈은 대한민국의 어떤 좋은 나라를 위해서 운동권에서 막 운동하고 막 수배받고 어떤 놈은 꿀 빨았다는 표 있잖아. 꿀 빨면서 돈 벌었다가 여러분 저는 군대를 꼭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수차례 해놓고는 막상 군대 가기 싫으니까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유승준과 친구 우리 얘기 신민님. 승준아 잘하자.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아침에 선별진료소를 다시 갔다가 감동받아서 그냥 돌아온 신민입니다. 왜요? 지난주에 너무 첫날, 자주 가는 거 아니야? 그 첫날 방역당국에서요 자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부작용이야. 맨날 가는 사람 생긴다니까.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이제 했는 건데 그치, 코에 넣는 거에 대한 어떤 패티시가 생기는 거야. 좋더라고. 심장을 쑤시는 이 맛이 짜릿짜릿한데 근데 갔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줄을 서 계신 거예요. 11시쯤 도착을 했는데
이제 줄이 정말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서 끝까지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끊어져 있어. 저기 또 있어. 그래서 저쪽으로 가봤죠. 그리고 거기 맨 앞에 계신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것도 코로나 줄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줄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또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보면은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전국민 검사받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방역당국이 다 대처를 못하니까 시간 제한, 인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받고 음성 판정 받아서 우리 패널 거기다 방에 올렸잖아요. 나는 이제 한번 했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네, 너무 감동받아서 네,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는 게 다 시민 덕분이다 이 그러네. 말입니까? 아, 그 얘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몇 번 가본 입장에서는요, 정말 잘해주고 계시는 건 맞는데 재생산 지수가 뭐 1.2다, 1.5다, 2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검사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확진자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폭발을 해버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속수무책이 돼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시간 흘러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1000명대 그 위아래로 계속 고정을 시키고 있는 것은요,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국민들의 동참이 엄청 큰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약간 있긴 있어요. 가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너무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천막 같은 거라도 하나 좀 준비를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천막은 저도 3단계 조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계적으로 자꾸만 3단계 올리자 격상하자라고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박능호 장관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이 기계적이지 않냐라는 비판을 하는 우리 쪽 방송도 너무 많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을 좀 얘기를 하자고요. 정부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국민이 그 기준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그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신뢰를 보호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공익이 등장을 했을 때는 그에 묻힐 수 있다라는 기본적 한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박능호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3T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검사, 테스트겠죠? 추적, 트레이스겠죠? 치료, 트리트먼트 얘기하는 거겠죠? 이 3T를 가지고 2.5단계에서 막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방역 당국이 아직은 자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자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망가지는 거죠. 3단계든 4단계든 사실 그 단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박 장관이 그대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잘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단계로 가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진당하고 그다음에 수고 언론들이 영국 그렇게 빨아줬잖아요. 검사 많이 한다고. 다 폭망해가지고 지금 4단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가장 잘한다는 독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파리 탈출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거의 전쟁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3단계든 4단계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이거 회사 못 나가. 출근 못 해. 그럼 이거 휴가 받은 줄 알고 다 밖으로 나돌아다녀 버리게 되면은 그 백약이 다 무효가 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 여러분들 언론 뭐 보지 말고 새날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질환 연병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 전수검사하고 들어온 음성 중국인 입국 안 맞는다고 지랄. 역학조사하면 개인정보 수집한다고 지랄. 독감 백신 가지고 국민 다 죽인다고 거짓부렁. 영국 등에 대해서 검사 안일하게 한다고 가짜뉴스.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외국에서는 자기들이 서양인들이 실험용 모로모트가 되고 있고 이 동양 사람들이 그에 따른 혜택을 다 가져간다라고 걱정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만큼 잘 하고 있다. 사실 이런 일은 그 전에도 사실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계약이 이미 됐습니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먼저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들이 제일 먼저 갔던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먼저 계약을 시도했고 성공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도 원인 불명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얀센에서 개발한 백신도 이상 사례가 여러 번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화이자께 또 한 번 발견이 된 건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FDA라거나 아니면 유럽의 EMA 같은 데서 먼저 승인을 거치는 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식약처에서 다시 한번 승인을 거치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준비를 해서 백신 접종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늦는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메시지 안 낸다고 해서 책임 안 집니까? 네, 책임질 거 다 책임지고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12월 18일 그러니까 엊그저께까지죠. 아스트라제네카 2천만 회분 우리 구매 계약 완료 지었어요. 얀센 400만 회분 계약 지금 요번에 완료가 될 거고요. 화이자 2천만 회분 12월 중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모더나랑 또 계약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든 조선일보는 니네들이 하고 얘기하는 거 우리 다 확보했고 그리고 너네가 비교 대상을 자꾸 얘기하는데 비교 대상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줘요. 우리 보고 못한다 말만 하지 말고 유럽 같은 경우 유럽 연합이 하는데 얘네들 확보 자체를 못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푸나님 얘기한 그 캐나다 있죠. 캐나다가 확진자가 5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인구수가 4천만 명이 안 돼요. 우리보다 작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인데 걔네들 그거 8만 개 갖고 와서 누구한테 하냐면 의료진만 하고요. 실제 4월 달에 국민들 백신 접종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엄청 빠릅니다. 네, 지금 이 여린 저주 오싹하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라 망하기를 비는 걸까? 저 기사는요, 이제 물론 그 워딩도 되게 좀 이상하긴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한 8일부터 시작한 영국, 그다음에 미국 이런 나라들 이제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두 가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 1, 위험 2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는 코로나의 위험이고요. 한 가지는 백신의 위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위험 중에 어느 쪽이 더 심각하느냐에 따라서 백신 접종의 당연히 시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국이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백신의 리스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조기에 맞춰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같은 2월에 3월에 일본이 맞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정책적 비교에 따르게 되면 우리는 일본보다 더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준비를 잘해서 일찍 해결을 했다라거나 반대로 일본이 저게 너무 늦다라거나라는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결국 정책적 판단은 형량의 문제예요. 코로나의 위험과 백신의 위험 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급해서 땡겨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기사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거꾸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진짜 대한민국의 방역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저 안에 또 그러니까요. 담겨 있어요. 네, 그 안철수가요 노래 하나 부르고 시작할까요? 관종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지금 이제 그 나에게 관심 좀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밖에는 저는 안 보이고요. 이제 국대급 양치기 안철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사실 그런 거죠. 경선을 같이 하고 싶다. 근데 얘가 진짜로 서울시장을 나가고 싶을까요? 저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해임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 윤석열한테 정직 2개월이 나왔다. 그럼 윤석열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국진당이 상당히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때구나라고 해서 안철수가 들이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너네들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어떡할 건데? 니네 뭐 나경원이 있어, 오세훈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나도 보수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틀어버리면 니네가 민주당하고 싸움할 수 있겠냐? 지금 윤석열도 지금 아직 살아남아가지고 대선도 이도저도 안 되는데 서울시장도 이도저도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진짜 요만큼의 정치 생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진당이 지금 딱 2%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작전 쓰고 있는 거다. 안철수가 진짜로 서울시장을 나가려고 그랬던 것은 분명히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서울시장 선거가요. 2011년도 거 한번 보고 2018년도 거 한번 보고 하면은요. 거기에 나경원이 들어가 있고요. 안철수가 들어가 있어요. 2011년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박원순 시장님이 당선되셨고 2018년도도 역시 박원순 시장님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1년도에 나경원은요. 46.21%에서 2위로 낙선을 했고 안철수는 김문수한테도 밀리고 박원순 1위, 김문수 2위, 안철수 3위 했는데 19.55%입니다. 안철수가 지금까지 선거에서 사실상 이긴 게 거의 없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스코어에서 이거보다 지금 지지율은 인지도 자체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진짜로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지금 이런 액션을 취했다. 왜 이러는 걸까? 예,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3개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원샷 경선 때리는 거, 내부 경선 때리는 거, 순차 경선 때리는 거,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원샷이라는 것은 국짐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는 후보들 아직까지 인지도를 상승시키지 못한 지금 꼬물꼬물한 애들하고 한 방에 붙는 거죠. 이게 안철수가 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짐이 원하는 건 내부 경선이죠. 너희랑 합당할 생각은 전혀 없어. 안으로 들어와. 하고 싶으면 들어와. 들어와서 안에서 내부 경선하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국짐이 제일 원하는 걸 테고, 예, 뭐 또 하나는 이제 국짐 내에서 사실상 경선을 마무리하고 나서 안철수하고 마지막 이제 결선을 치르는 방법이 될 건데, 이것도 안철수한테는 승부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국짐이 먼저 경선을 먼저 안에서 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경선에 승리한 사람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 안철수가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동안 안철수는 또 잊혀져 간단 말이죠. 안철수가 원하는 건 원샷 경선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도 보수에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는데 나 빼고 내가 계속 방해하면 니네 뭐라도 할 수 있겠어? 내가 필요하지? 이러면서 대선 그거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제가 봤을 때는요, 안철수 캠프에서 신민님을 영입해야 된다고 봐요. 분석 좋은데. 안녕하세요. 국내 지임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대선주자로 굳어지고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로 굳어지는 것이 국민의 짐 깨는 데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이제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슨 뭐 정권 타도 이런 말을 하길래 이거는 진짜 자치단체장 선거예요. 자치단체장 선거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고유한 삶으로서 자치사무에 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방자치법 구조 2항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주민의 복지 증진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서울 시민들의 복지를 이렇게 증진시켜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약에 대한 얘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는 사람의 선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을 하려고 했는데 살려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살려야 한다. 살려봐. 어떻게 살리냐면 이거 빨리. 나는 있잖아요. 우리 첫 번째 민주정부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왔을 때 김종필의 역할을 기억하고 있어요. 네, 김종필이 없었으면 우리 힘들 뻔했죠. 당신은 국민의힘에게 당시에 우리에게 김종필과 같은 존재예요. 당신이 없이는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수익 창출을 위해서 분열이 너무 과해. 내가 튀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중에 일부 잡아서 시원한 말 해주고 후원 받고, 그게 너무 과하다는 거야. 그렇죠. 결국에는 그게 분열의 요소로 작동을 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뭐 아까 전에 그 국시 부분 뭐 이런 거 저도 솔직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간단한 하나 말씀은 2021년도 내년 말이면 국내 백신 개발됩니다. 그런데 뭐 굳이 의료 인력이 왜 꼭 이렇게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두둔할 수 있는 논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시사 방송을 이제 저도 오늘 지난주부터 처음 시작을 했어요. 꼭 해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분들 계셔서. 근데 이 시사 방송이라는 걸 제가 1년 동안 시작을 못한 게 정말 지금 말씀하신 데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내가 함부로 얘기했다가 그 2가지 정도 저는 이제 어떤 결론을 맺었냐면, 사람이 시사 방송이라는 것을 유튜브에서 시작을 했다. 첫 번째는 내 일관된 논조에 의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번에 내가 이 부분을 비판했을 때 이 논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그냥 아무렇게나 비판을, 논조의 일관성이란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 2번째는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인가 아니면 어떠한 행동 지침이 나갈 수 있는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는 말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채널 방송의 장점은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션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거든요. 그 장점이 있는 건데 시사방송 하는 분들이 사실 좀 주의하고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 문제는 같아요. 그런 뭐 사실 15개 혐의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처음부터 얘기했던 대로 3개잖아요. 표창장하고 사모펀드하고 그 합쳐져서 증거인멸. 여기서 이제 그 표창장을 제외한 처음에 증거인멸 탄핵되고 사모펀드 탄핵되고 표창장 하나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뭐 저는 그 지난달에 한 달 전에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그
조국 장관은 뭐 이렇게 참전을 하고 37만 원을 벌기 위해서 마누라인 정경심 교수가 막 이렇게 했다고 그 얘기했던 거, 전 거기에 사실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7년을 구형을 했던 말았던 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생각보다 우리 예상보다 굉장히 낮은 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사실 죄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네, 구속 요건이냐 뭐 위법성의 문제 뭐 아니면 그 책임의 문제 이런 거 다 떠나서 죄가 인정된다 안 된다 문제하고 결국 마지막에 형의 선고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상당히 우리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이 정도면 잘 싸웠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나오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영장 나왔던 거 구속됐던 문제는 사실 이제 본안 심리 부분, 재판 부분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이제 증거인멸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고, 또 영장 발부율이 워낙에 높은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구속영장은 그냥 이번 최종 결론하고 1심 결론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조범동 재판은 이제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끼리의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온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그렇다고 반대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실 지금 봤을 때 신빙성이 없어서요. 그쪽이 지금 여러 번 틀어졌죠. 틀어져서 증거력 인정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좀 약간 그런 신기 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오케이. 네, 여기서 자. 마지막에 추미애 조국 두 개가 재판에서 우리가 이기면서 끝난다. 뭘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돼서는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가 깨지면 거기 다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거 되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 관련돼서는 정경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 수준으로 나오면서 끝나고 우리는 작년처럼 12월 말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끝날 거다. 보시면 2019년 9월 23일입니다. 이때 이제 나경원이 이때 한참 현저에 대해서 논란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날 서울대학교 병원 가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온 건데, 제가요 부산에서 우리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산의 어머니입니다.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까지를 짚어주신 거죠. 근데 이제 사실 팩트도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게 출생증명서. 그 출생 신고서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출생 증명서 얘기도 맞긴 한데 아까 출생 신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4조 4항에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출생 신고를 할 때 그 첨부 서류로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 신고했을 때 첨부된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게 출생 신고서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럼 그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걸 보여주는데 우리 애가 뭐 서울에서 났다, 한국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신고서를 보여주거든요. 자기가 낸 거를. 그런데 소견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희한하네. 증명할 수 없는 판사 출신이라는 자가 만약에 자기가 재판하고 있는데 누가 소견서 갖고 와서 나 여기서 났어요 그러면은 그럼 뭐라고 하겠어? 바보 아니야? 뭐 이랬을 건데 자기가 그 바보짓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무장을 서울시장 선거 준비하면서 이제 무장을 좀 해가는 과정인데 하나씩. 그러니까 지금 제1저자, 제4저자 부분에서 제1저자 안 될 건 우리도 알고 있었고요. 4저자 부분 기대를 했는데 검찰에서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형사사법공조 결과 도착 전까지는 시한부 기소 중지를 시키도록 한다. 예일대학교 입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시한부 결정 예일대학교 쪽에서 그 사법 공조 결과가 오는 때가 언제냐? 언제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언제 와도 상관없고 4월 7일 2021년 4월 7일 선거가 끝나면 보궐선거가 끝나면 그때 가서 기소할 건지 불기소할 건지는 이 나경원이 이기냐 지냐를 보고 검찰은 결정할 거예요. 만약에 나경원이 서울시장이 되면 이건 끝내 사저자 부분도 불기소로 다 무혐의로 다 게임 끝낼 거고 만약에 나경원이 지면 검찰은 이 부분 물고 들어가면서 기소를 할 거예요. 그냥 시한부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얘네들은 한쪽 부분을 유예시켜 놓은 것밖에 없는 거죠. 나경원에게 정치적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달성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는 이 징계 처분을 하는 과정과 그리고 소송에 대한 문제까지 이 법적인 절차 부분들을 사실 되게 면밀히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거를 정말 정확한 수 계산에 따른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소송 결과 나와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법적인 절차 부분에 징계 절차와 소송 준비에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디서 약간 문제가 생겼냐면 여론 구조 부분이요. 그러니까 프레임 부분에서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죠. 이 소란스러운 상황이 어떤 프레임에 걸렸냐면 우리가 추윤 갈등이라는 이거 아닙니다. 추윤 갈등 아닙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추윤 갈등으로 계속 비춰지는 지금 이 프레임에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걸려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목적은 달성을 했는데 이 프레임 걸린 부분이 있으니까 대통령께 검찰개혁에 부담을 좀 덜어드린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 의미가 있겠고요. 사의 표명에 이 프레임 걸려서 이 부분에 나를 버리세요. 나를 버리시고 계속 가던 길 가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 추윤 갈등이 맞다고 치자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내가 먼저 나가지 않느냐. 그럼 넌 내 부하 아니냐. 부하니까 내 모범을 따라서 같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무엇을 하라고? 이거 그렇게 중한 징계가 아니니까 정직 2개월은 그냥 그렇게 중한 징계가 아니니까 이것을 수인하고 받아들이든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한테 던지는 메시지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결정은 사실 윤석열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이놈이 지금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털린 거고 그럼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부분이 많이 생겼죠. 네. 그다음은 대통령이 괜찮아. 내가 안고 갈 테니 추 장관 당신이 끝을 보쇼라고 하면 사표는 수리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인사를 추 장관이 본인이 한다고 전에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만약에 징계를 받아들이거나 나가거나 했으면 추 장관도 나올 거예요. 근데 추 장관은 지금 이제 나갈 생각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추 장관님이 간절해. 보세요. 1월 초에 이제 일반 검사들 저거 결정을 할 거예요. 인사결정을 내릴 거고 1월 말에 간부급 검사들 인사결정을 내릴 거고 2월 1일 날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윤석열은 언제 나오냐면 나오는 날짜가 다시 출근한 날짜가 2월 16일이에요. 그러면 인사조치 이동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딱 보름 뒤에 윤석열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때 조남관이 없어야 돼요. 그때 조남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날려야지. 그때. 추 장관이 그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본인이 한다고 하셨었어요. 예. 예. 윤석열이 안 나간 이상 본인도 자기 역할 끝까지 하실 거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집안 자체가 엄청난 집안입니다. 이진 종합건설이 이제 아버지가 얘가 전복민이고 아버지 이름이 뭐죠? 전광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진 종합건설이라는 것을 이제 키우는 것부터 상황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것도 다 이게 집안 자체가 완전히 와이로로 점철된 집안이에요. 와이로? 와이로 돈 그런 말 쓰지 맙시다. 전문 용어. 뭐라고 해야 돼? 뇌물, 뭐 이런 커미션? 거, 그 커미션, 네. 맞죠. 그런 걸로. 그러니까 거기 나온 내용을 보면요, 사돈이 인허가 담당이었고요. 그리고 환경 영향평가 담당국장이 지금 지네 회사 부회장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 걸어놓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 이제 우선 이렇게 해서 다 편법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이제 자식들한테 주고 싶잖아. 근데 주려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 안 내고 싶으니까 이거를 영업이익인 것처럼 이제 숨기려고. 이진 주택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 이제 동수토건이라는 거 두 개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하나가 2008년도에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11년도에 만드는데 이때 합쳐서 토탈 얘가 던진 돈은 6억. 근데 그 6억이 12년인가 만에 900억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이진 모태가 되는 이걸 만드는 것도 다 편법이고 그다음에 이 증여세를 피하려고 이렇게 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여기서 이 증여세 피하려고 하다가 또 걸려요. 국세청한테. 걸렸는데 이걸 세금을 냈는지가 확인이 안 돼 지금. 아무래도 안 낸 것 같고. 그러니까 기자한테 그렇죠. 3장 주겠다. 네, 3장 주겠다. 그것도 기자가 3장 주겠다 뭐라고 했어요? 30? 30? 3천 그러잖아. 얘는 모든 게 뒷돈으로 시작이고 뒷돈으로 끝나는. 실제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했으면요. 그냥 뭐 표창장 이런 문제는 사실 최성애가 얘기를 했지만 그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건 밝혀져야 되는 부분.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청탁방지법 위반 행위가 전 국민들에게 방송이 된 상황입니다. 이건 빼박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다음날 분명히 전복민이라는 이 사람이 입장 표명이 있어야 돼요. 사과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웃기는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